저도 40이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 인생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도 제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10년, 20년 후의 일을 알아보겠다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는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떨치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질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몇백을 주더라도 구슬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들이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명품에 미친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명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전 남자이기도 하고 명품 이런 건 관심도 없다 보니 남들이 시계 사고 양복 살 때 애군이라도 막아주는 부적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좀 인생이 박복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땐 제 인생이 박복하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의 크기만 다를 뿐 걱정은 다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과 돈이 걸린 문제들이 제 앞에 장애물이 되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도 다니고 무당집도 찾아다니면서 제 인생에 대해 여기저기 묻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게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도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지금은 거의 반포기한 상태입니다. 제 가정사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가시는 바람에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참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없는 제 상황에 결핍을 느꼈다면 나중에는 물질적인 부분에 결핍을 느꼈었죠. 다른 친구들이 메이커 옷을 입고 메이커 신발을 신을 때 저는 맨날 싸구려 시장 신발이나 짝퉁 옷을 입고 다니니 그런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번 옷을 사오면서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요. 그러니까 아껴 입어. 이거 입고 축구 같은 거 하면 안 돼. 옷이 다 더러워지니까. 하고는 늘 아껴 입어라, 조심해서 입어라 하는 말들이었죠. 할머니는 시장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옷을 한번 사서 몇 년을 주구장창 입으셨는데 제게는 늘 계절마다 새 옷을 사다 주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브랜드라는 건 모르고 할머니가 주는 대로 입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브랜드에 눈을 뜨게 되어 제가 입은 옷이 짝퉁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죠. 사실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우리 반에서 일진무리에 있던 한 녀석이 제가 입은 티셔츠를 보고 짝퉁이라고 대놓고 놀리더라고요. 그 후로 상처를 받아 메이커가 아니면 일부러 옷을 가려입기도 하고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의 첫 사춘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편상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런 걸로 투정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게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아무런 가족도 없고 당시 나이가 어렸기에 홀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고등학생 때는 조금 정신을 차려 가난한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름 친구들도 잘 사귀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성적도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행히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됐죠. 그 당시 제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했기에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반면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할머니께 아직도 너무 감사드리는 점입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제 첫 등록금과 제가 자취할 때 방의 전세금까지 대주셨거든요. 물론 그게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 남는 것은 전세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1,000원도 되지 않는 버스비가 아깝다고 늘 걸어 다니시던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한 돈이었죠. 그러니 감사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할머니 먼저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게 유언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오래 사신 건 아닌데 제가 22살이 될 때였으니 할머니는 60이 조금 넘으셨을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할머니 나이도 알지 못했네요. 할머니는 평소 당뇨가 있으셨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장례식 후 저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나중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내리 학교를 다녔죠. 그 뒤로 군대를 다녀왔고 복학을 했을 때도 후배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선배님은 족보 같은 거 없으세요? 선배님이 저희과 전액 장학금 받으시면서 다니는 그분 맞죠? 하면서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제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복학생은 학과에서 소외를 당하기 마련인데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고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나 모임에 관심도 없고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던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는 후배들이 많았었죠. 사실 20대 중반이 돼서도 연애 한번 못해보던 저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후배 한 명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야, 저 여자애 우리 과에서 진짜 인기 많은 애야. 과에서 인기 투표하면 제가 싹쓸이 할 정도로 우리 과 킹카야, 킹카. 와, 너 진짜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거 알아? 남자애들이 쟤한테 얼마나 많이 대시했는데 전부 다 차였어. 근데 지금 네가 쟤를 깐다고? 야, 그냥 만나기나 해봐. 하면서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정말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꼬맹이 같기만 하더라고요. 3살 어린 여자였는데 제가 뭔가 너무 어린애랑 사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너무 어려서 마음에 걸린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따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학교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남는 시간마다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데 제가 빌리는 책들을 보더니 선생님께서 제게 책 하나를 추천해 주셨고 그걸 읽어보니 너무 재밌고 또 다른 책도 추천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과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저보다 아는 것도 많아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점점 그분이 좋아졌습니다. 성숙하고 지적인 매력에 반해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딱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후배를 거절하고 나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도 책 추천을 받으면서 선생님이랑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거 압니다만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머, 저를요? 이걸 어쩐다? 내가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저 결혼했어요. 애도 있는데 상현 학생 20대 중반 아니에요? 그럼 또래를 만나야지 나 같은 아줌마를 왜 좋아해? 근데 기분은 좋네?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게는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그분은 그걸 몰랐겠죠. 그 뒤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진 못했지만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제게 책을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제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연상의 여성분을 좋아한다는 취향을 알게 되었죠. 제 또래 남자들은 그저 어리고 젊은 여자가 최고라고 하던데 저는 정반대의 이성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 뒤로 제가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취업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선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따보자 하는 마음으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죠. 그 친구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모임 첫날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던 여자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상이 취향인 제게 그 여자는 그저 귀여운 동생 같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았으니 연애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들였죠. 이런 말하면 제가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솔직히 남자들 사이에서 연애 경험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거든요. 뭔가 하자가 있어서 여태껏 연애를 못했다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는데요. 할머니를 잃고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받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성격이 남에게 신세지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터라 데이트 비용도 늘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늦은 시간에는 꼭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때는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해준다기보다는 제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괜히 빚지는 기분이 들기 싫어 저도 똑같이 다정하게 굴었죠. 그러니 여자친구는 제가 믿음직한 남자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청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처가 식구들은 저를 받아주었고 심지어 돈도 많고 화목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그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고 이 집이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애를 3년이나 했고 결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한참 신혼이라 행복할 때인데 신혼이 전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데이트 후에 헤어지고 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24시간 하루 종일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함께 붙어 있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였기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했는데 그런 제 일상에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고 귀찮게 하는 아내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따지고 보면 제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100점짜리 현모양처였죠. 그러니 남들이 들으면 복을 찾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결국 제가 먼저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제 말을 듣고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이제 결혼한 지 6개월이야. 근데 뭐? 이혼? 어떤 이유 때문인데? 다른 여자 생겼어? 3년을 당신이랑 만났는데 이렇게 차가운 얼굴은 처음이야. 그래서 나 지금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유가 뭔지나 알려줘. 다른 여자가 생긴 거면 내가 한 번은 눈 감아 줄게. 이혼은 죽어도 싫어. 나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평생 동안 살 자신이 없어. 내가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정이 든 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갔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제 뺨을 몇 번이나 후려치셨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저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셨네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나니까 한동안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인 건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오랜 시간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이혼 후 10kg가 빠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죠. 하지만 그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는 것이 전 아내를 위한 길이었기에 제 결정이 후회된다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0 중반쯤 됐을 무렵 그 사람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까지 낳게 됐다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을 때 그나마 마음의 짐이 좀 사라지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기뻤고 저 혼자서 축하해 주었죠. 그 사람의 재혼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저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누군가가 좋아져도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를 상처 준 제게 저 스스로 내린 벌이었어요. 그렇게 30대 중반쯤 되니 주변의 대부분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은 외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이 있었고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린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가 자주 가는 골프 모임에 오는 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글래머스한 바디에 농후한 매력이 있던 그녀는 제 첫사랑인 사서 선생님이 연상될 정도였죠. 그 선생님처럼 지적인 매력은 없었지만 뭔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줄 것만 같은 기대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도 신입 회원이라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골프 모임이 이거 하나뿐이라 회원이 많아서 신입이 와도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입은 신입들끼리 친해지고 고인물들은 또 고인물들끼리 필드에 나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됐고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가게 된 그날 골프를 처음 쳐본다는 그녀를 데리고 제가 필드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잔디밭을 걸어가면서 제게 먼저 나이가 젊으신데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전 나이 먹고도 운동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애가 운동 좀 해보라고 골프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리 딸은 진짜 잘 치는데
역시 뭐든 젊을 때 시작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면서 신입인데 골프를 칠 줄 모른다면서 저보고 같이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였지만 제가 오래전 이혼을 했다는 얘기도, 그리고 전 아내에게 상처만 줬다는 얘기도 저도 모르게 전부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제가 먼저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했고,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녀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딸이 제 또래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동안이시네요.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보다 나이가 12살 많으신 거 맞죠? 근데 저 누님이라는 호칭은 쓰고 싶지 않네요. 아마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저희가 또래 친구인 줄 알 거예요. 그냥 정희씨라고 하겠습니다. 누님은 너무 촌스럽잖아요.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죠. 부끄러운 듯 웃는 그녀가 너무 귀여웠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지만 정말 소녀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다가가도 그녀가 저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던 도서관 사서 선생님도 가정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한참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거리를 조금은 두셨는데, 그녀는 제가 한참이나 어리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서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30 중반에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두세 번의 만남 끝에 잠자리를 가지고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서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난 사실 당신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딸이 너무 걸려. 난 정말 진지하거든? 내 인생에 또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당신이 내가 좋다고 하니 받아들였지만 당신이랑 내 딸이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혹시나 당신이 내 딸을 만나고 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내 딸이지만 내가 봐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고 너무 완벽한 애거든. 물론 아빠 없이 키웠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결혼 욕심도 크게 없나 봐. 차라리 빨리 시집이나 가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이랑 그냥 같이 살게. 하면서 재혼 욕구까지 드러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빠르다 싶었는데 그땐 저도 그 여자한테 미쳐 있어서 사귄 지 3개월 만에 그녀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어차피 계약이 끝나서 연장을 하거나 새 집을 알아봐야 했던 참이라 잘 됐다 싶었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딸이 불편해하더군요. 만남도 없이 무작정 집에 들어가니 저를 떨떠름하게 쳐다보면서 그쪽은 참 양심도 없네요. 저희 집 부자도 아니고 볼 것도 없는 집인데 왜 대체 저희 엄마랑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엄마도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또래 남자랑 동거를 하는 게 말이 돼? 같이 살 거면 막말로 따로 나가 살던가. 여기 내 집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 진짜 가지가지. 아니다. 정말 됐어. 마음대로 해.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녀가 저를 이 집으로 끌고 들어온 터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른 듯 싶었지만 저희 둘은 재혼을 하기로 했고 제 월급 통장과 전 재산까지도 전부 그녀에게 맡겼었죠. 사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아내에게 월급 맡기고 용돈 받아 쓰는 거였거든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누구에게 보살핌 받고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무튼
저는 그동안 모은 적금 통장까지 다 건네주었던 터라 제 인생을 전부 그녀에게 바친 거나 다름없었죠.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제게 서류를 좀 정리할 게 있다면서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좀 천천히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류 따위는 급한 게 아니라 언제든 상관없으니 편하게 하라고 했고 제 돈을 전부 그녀에게 맡긴 뒤로는 저는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는 목각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저를 떠받들어주는 스타일이었다면 재혼한 아내는 제게 잔소리를 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엄마 같고 누나 같고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연상의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머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를 보고 거부 반응을 보이던 그녀의 딸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 안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하루는 저희 세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딸이 살짝 술이 취해서는 제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전 죽어도 아빠라고는 못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 오빠는 좀 그런가? 하긴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아 근데 나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아빠라고 해. 오빠라고 해야지. 하면서 탁자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딸을 흔들어 깨우며 얘가 미쳤나봐. 술이 잔뜩 취했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마셨대? 내가 먼저 데리고 가서 재울게. 당신도 대충 정리만 하고 들어가서 자. 하고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게 오빠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면서 자기가 돈 버는 것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진 못했지만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인 건지 새벽에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낮에도 나가고 매번 출근 시간이 달랐죠. 그럴 땐 저와 딸 둘만 집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아내가 출근을 하고 난 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에 앉아서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오빠 뭐 봐? 하면서 제 옆에 팔짱을 딱 끼면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전 팔을 빼면서 오빠라고 말하지 말라니까. 오빠는 무슨 오빠야. 그래도 너네 엄마랑 결혼한 사람인데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지만 오빠는 좀 아니지. 하고 말을 했더니 알게 뭐야. 그리고 막말로 서류상으로 진짜 재혼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랬다며. 서류상으로 정리할 게 있다고 서류는 천천히 하자고. 그건 서류상 재혼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좋으면 당장 해야지.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딸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땐 일부러 그런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나와서는 거실을 활보하곤 했고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날은 제가 방에 누워 있으면 조심스레 제 옆에 누우면서 우리 오늘 같이 잘까? 라는 말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너 진짜 왜 이래?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이 집에 같이 못 살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너네 엄마랑 사귀는 남자라고 해서 너한테도 쉬운 남자인 줄 알아? 진짜 보자 하니까 나를 바보로 하나. 이런 장난 계속 치면 나도 너희 엄마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분가하는 방법밖에 없어. 하면서 화를 냈더니 알겠어 화 좀 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나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장난으로 치부하지 말아줘. 내가 마음 정리할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제게 다가와서 자기 같은 여자는 어떠냐고 대놓고 물은 적도 있었고, 저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라면서 제게 귓속말로 얘기하곤 하더군요. 처음에는 재혼이 말이 되냐면서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대하던 딸은 반년이 지날 때쯤 제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가 제게 대놓고 들이대니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잡았지만 지속되는 대시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아내를 향해 있었고, 딸이 저를 흔들 때마다 마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유혹을 넘기고 나니까 딸에게 한 번은 꼭 말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아내는 밤에 출근을 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야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없을 때면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던 딸이었는데 오늘은 방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먼저 방 앞으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나 지금 야식 먹는데 같이 먹을래? 배부르면 그냥 나 혼자 먹고, 하면서 딸에게 말을 걸었죠. 잠시만요, 금방 나갈게요, 하면서 딸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이 앉아 TV를 보며 야식을 먹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런 말 너무 갑자기 미안한데, 네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 엄마는 모르잖아? 그리고 알면 안 되는 거고, 나도 술 한 잔 먹었으니까 용기 내서 하는 말이야. 솔직히 네가 날 붙잡고 흔들 때 나도 조금 흔들렸어.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상처받지 말고 그만하자. 게다가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나 너희 엄마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 너도 네 짝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이혼남 말고 정말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너 남자들한테도 인기 많고 너 좋다는 놈도 많다는데 근데 왜 대체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인생 살자. 조만간 분가할 거야. 엄마랑도 얘기했고 지금 살 집도 알아보고 있어, 하고 말했더니 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우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딸은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딸을 처음으로 안방에 들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딸이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미안, 거실에 CCTV가 있어. 엄마가 달아놓은 거야. 에어컨 뒤쪽에 작은 구멍 보이지? 거기에 CCTV가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방으로 들어오자고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내가 못 참겠어. 그래서 나도 용기 내는 거니까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실은 엄마 내 친엄마 아니야. 우리 둘 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근데 너무 순진한 당신이 엄마 말을 전부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차라리 당신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했다거나 서로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 거라면 나도 이런 말까진 안 해. 근데 당신 너무 착하고 순진해. 우리 엄마랑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내 얼굴을 봐. 엄마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둘이 모녀라고 했을 때 그걸 믿었어? 지금부터 사실만 말할 거니까 충격 먹지 마. 우리 엄마 술집 마담이고 나랑 엄마 직원이랑 마담으로 만났어. 나 22살에 우리 집이 망하면서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갈 곳이 없어서 업계에 발을 들였고 거기서 날 재워주고 먹여준 게 엄마였어. 엄마는 바로 그 가게 마담이었고 솔직히 술집이 어때서? 나쁜 짓만 안 하고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리고 와서 돈을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아니더라. 난 그냥 술만 따라주고 분위기만 맞춰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 이미 큰 돈을 벌었으니 다른 직업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됐고 도망친 적도 있었는데 결국 다시 잡혀 들어와서 엄마랑 살게 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 이것도 말하자면 사연이 긴데 처음 같이 살게 된 계기는 내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러다가 서로 돈이랑 이것저것 얽히게 되면서 지금까지 동거하게 된 거야. 그 사이 나도 정말 많은 남자 만났고 엄마도 많은 남자 만났어. 엄마랑 재혼한다고? 절대 하지마. 그 여자 남자를 자기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 돈이 많아서 뜯어낼 목적으로 만난 남자거나 혹은 자기가 목각인형처럼 데리고 놀 멍청한 남자가 아니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아. 한마디로 네 인생 엄마한테 코 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때 얼른 도망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 거짓말도 정도껏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네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엄마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술집? 웃기지 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엄마랑 헤어질 것 같아? 난 절대 못 헤어져. 그 사람 내 마지막 사랑이야. 네가 회방 놓는다고 해서 갈라질 가벼운 사이 아니라고. 네가 이런 말 하는 거 엄마가 알면 진짜 널 낳고 미역국 먹는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느라고 죽어라고 개고생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아니, 못 들은 거야.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집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진 서로 그냥 남처럼 살자. 너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X 같다. 방에서 나가줘.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라며 딸을 밀어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도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정말 아내가 술집 마담이라면 매일 술을 마셔서 술 냄새가 나야 했지만 아내는 술,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고 옷도 항상 정갈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딸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눴던 그날 새벽, 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딸을 쫓아내고 난 뒤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딸은 제게 카톡으로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작은 룸 안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아내의 얼굴이 찍혀 있었죠. 게다가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연도별로 보내주더라고요. 도저히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라고 이 그지 같은 새끼야. 너 지금 안 도망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평생 나처럼 썩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나가. 내가 보내줄 때 나가 하면서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지금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 정말 지금이 아니면 제가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바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올라 피가 올라올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았더니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찜질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전화기를 꺼놓고 수면실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 저녁 7시가 됐더라고요. 라커룸에서 거진 24시간 만에 휴대폰을 꺼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처음엔 왜 연락이 안 되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걱정이 된다, 보고 싶다 라는 문자였는데 딸이 모든 사실을 말했는지 그년 말을 믿는 거냐, 그녀는 도둑년이다, 사기꾼이다, 내 말을 믿어줘라,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는 문자들이 몇십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자가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제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죽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해 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니 정말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근데 바보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지우고 있던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죠. 딸은 깜짝 놀라면서 어디야? 어디에 숨어 있어? 하고 제게 묻더군요. 말 못해.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너랑 연락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전해줘.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지금 내 주머니에 2만 원 있고 내일이면 나 바로 출근도 해야 되는데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그 여자한테 연락할 마음은 없어. 돈?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돈 찾으려고 그 여자한테 연락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잘 얘기해 라며 전화를 그냥 끊으려는데 잠깐만 끊지 마. 나도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서. 나도 당장 갈 곳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도망쳐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절대 돌아가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당장 나한테 은혜 갚으라는 말 안 할게. 은혜는 나중에 갚아. 그리고 엄마가 마담일 하면서 아는 조폭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몸 사리고 조심히 숨어 지내. 그럼 끊는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는 꺼져 있었고 저는 찜질방에서 또 하루를 더 보내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꼴을 보고 무슨 일이냐며 깔깔대고 비웃었지만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 기숙사에 방이 하나 남아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할 수 있었고 아내에게는 거의 한 달 정도 매일 연락이 오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아버렸기에 정말 딸의 말처럼 조폭을 풀어서 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저는 회사에도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 우선 제가 살아갈 거처를 구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경력이 있어서 작은 제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그곳에서 벌써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네요. 비록 제가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서 모은 제 돈 약 1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돈을 전부 날렸지만 그냥 제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제 목숨이 두 개는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을 저 혼자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가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쭉 적어보았습니다.